목적의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목표의식이 아니고 삶의 목적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삶의 목표의식과 목적의식의 차이, 이걸 먼저 좀 알고 가야 돼요. 목적, 목표, 어떤 게 더 상위에 있나요? 목적이 더 상위에 있는 건 그냥 느낌적으로도 알겠죠? 목표는 평가가 가능하고 관찰이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한 것을 목표라고 한다면, 목적은 이유죠. 이유, 존재 이유, 뭐 이런 것들 목적이라고 합니다. 자, 목적지 없이 떠난 배가 열심히 노를 저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자, 배가 항구를 떠납니다. 항구를 떠난 모든 배가 항해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배는 항해를 하지만 어떤 배는 떠돕니다. 표류합니다. 그 중에 100척이 떠났다면 한두 척의 배는 좋은 데 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배는 원하지 않는 곳에 가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떠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이상한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항구를 떠나서 항해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뭘까요? 보통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항해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필수 요소가 뭘까요? 첫 번째가 목적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침반. 세 번째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목적지가 필요하고요, 목적지에 가기 위한 나침반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에 걸쳐서 목적지 찾기, 나침반 만들기, 지도 만들기, 이렇게 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목적지 찾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과 목표의 차이. 아까 제가 목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평가가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관찰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이제 목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목적은 뭐예요? 존재 이유예요. 이유. 자, 여기 있는 책상은 왜 존재하지? 공부에 도움을 주려고. 의자는 왜 존재하죠? 앉게 하려고. 펜은 왜 필요하죠? 글씨를 쓰려고. 컵은 왜 필요하죠? 뭘 담으려고, 음료를 담으려고. 다 목적이 있죠.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 물어보세요. 아이들한테 왜 존재하니?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그럼 뭐라고 답할까요? 엄마가 낳아줘서요. 다 열이면 그 아홉은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엄마가 낳게 해줘서. 그것은 그냥 세상에 태어날 때 필요한 거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왜 존재하는 거야?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부터 제가 철학이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철학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개의 문장, 그것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비전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는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 거야? 이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을 찾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의 뇌리속에 계속 남고, 우리 아이들 뇌리속에 남게,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를 찾아가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도요, 이 질문에 대부분이 답을 못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 나태주 시인의 딸, 누구죠? 남인혜 교수라고 서울대 교수인데요. 그 교수가 유치원 다닐 때 그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강의를 듣는데 이렇게 했어요. 나는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대. 계속 나를 찾는. 와, 그래서 그렇게 또 나는 누구인가, 끊임없이 자기를 찾았다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초점이 뚜렷해집니다. 왜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아니까. 저는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인 비전 이런 말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대략의 의도, 대략의 목표, 이게 난 중요하다. 근데 그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목적의식. 그러니까 방향성이라는 거. 인생이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저기까지 가야 돼. 이건 이제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목표와 보다 더 상위에 있는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성.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 저는 그것을 대략의 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략의 의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알면은 자연적으로 동기가 생기겠죠. 동기라고 하는 것이 이유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몇 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이 스콧 애덤스라는 만화가의 이야기인데요. 만화가의 이야기를 아이들의 진로와 관계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콧 애덤스는 딜버트라는 만화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했던 것을 하는데, 정말 좋아했던 것이 첫 번째 뭐였냐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그림을 잘 그리지 못했대요. 여기 잘 그린다는 것은 그림을 아주 잘 그렸으면 화가가 되거나 뭐 디자이너가 되거나 어떤 그거와 관련된 일을 했겠죠. 그림을 아주 잘 그리지 못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상위 25% 안에는 들겠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무슨 만화가가 되냐면요, 8컷, 4컷, 그 무슨 만화라고 하죠? 삽화 같은 걸 그리는 그런 만화가가 됩니다. 그 신문에 실는, 그러니까 장편 만화 이런 걸 그리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잘했던 거, 좋아했던 것이 뭐였냐면 유머 감각이 나름대로 있었대요. 그런데 아주 뛰어나지는 못했대요. 자기 본인의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노력하면 상위 25% 안에는 들 수 있지. 마찬가지로 상위 25% 안에 드는 유머 감각,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적인 감각이 조금 있었대요. 그런데 아주 뛰어나지 못해서, 만약에 그런 게 뛰어났으면 CEO가 됐을 텐데, 자기는 상위 25% 안에 드는 사업적인 감각을 갖겠다, 이런 생각에서 노력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약간 잘 그리는 그림 솜씨와 약간의 유머 감각과 약간의 사업적인 감각을 연결했더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딜버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상위 0.1% 안에 드는, 상위 1% 안에 드는 어떤 게 있어, 그럼 그거 하면 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없어요.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분야에 0.1% 안에 드는 뭐 이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그거 가면 돼. 그러니까 손흥민 되면 되고, 김연아 되면 되고, 박지성 되고, 이렇게 되면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0.1%, 1% 안에 드는 사람이니까, 그 분야에. 근데 대부분의 99%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진로를 선택하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간의 강의하는 상위 25% 안에 드는 강의 실력, 약간의 창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상위 25% 안에 드는 창조적인 능력, 상위 25% 안에 드는 글 쓰는 능력, 상위 25% 안에 드는 수영 실력, 이런 거에 묶여져서 김전항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꿈은 신문협회 단체로 배급되는 만화를 그리는 유명한 만화 작가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해서 실패를 거듭했지만, 결국에 신문사와 계약을 맺고 2,000개가 넘는 신문에 만화를 배급하는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삶의 목적의식을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나는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근데 이제 그게 사업가의 영역에서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인권운동가예요. 이분의 삶의 목적은 이분이 했던 연설에 잘 드러나 있어요. 1968년 링컨 기념관 앞에서 했던 위대한 연설,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이었죠. 그 중에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어린 내 아이들이 그들이 지닌 피부색이 아닌 그들이 품고 있는 인격으로 판단되어지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피부색에 의해서 평가, 판단받지 않는 그런 세상, 인격으로 평가받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이분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 바쳤고 결국에 미국에서는 흑인 장관,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는 일까지 오게 된 겁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 이것은 여기다가 한 문장을 써볼 텐데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세상 무엇과도 닮지 않은 독특한 자신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모두들 스스로의 행동, 외모, 역할에 대해 늘 꿈꾸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그려지나요?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은 30년, 40년 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미래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거야 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써보는데요. 예시를 한번 볼까요?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는 모습, 많은 학생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모습,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9시 뉴스를 진행하는 모습, 한국 경제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기술을 연구하는 모습, 중요한 거래처의 외국 바이어들을 만나서 협상하는 모습, 혼신의 힘을 다해 악기를 연주한 후 청중들의 박수에 답례하는 모습, 큰 회의실에서 사람들과 토론하고 그들에게 지시사항을 말해주는 모습, 농장을 돌아보며 식물 혹은 동물을 보살피는 모습, 아름다운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가장 멋진 모습을 상상해서 한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 나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 사회의 세상의 일원으로서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면 나는 어떤 영역에서 이 세상에 도움을 주고 기여하고 싶은가? 라는 거예요. 메리 베투는 흑인도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사람이 피부색이 아닌 인격에 의해 평가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일생을 바쳤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들의 인격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고요. 매기쿠는 노인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세상을, 그리고 세종대왕은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당신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면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어. 그걸 한 문장으로 써보는 겁니다. 예시 볼까요? 차별 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아름다운 세상, 지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쉼터가 마련되어 있는 세상, 연구자들이 대접받는 세상, 상처받은 청소년이 낙오하지 않는 세상,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세상,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 노년층도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있는 세상, 다국적 기업들이 횡포를 부리지 않는 세상, 인종적 우월의식이나 차별이 없는 세상,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그걸 쓰면 됩니다. 자, 사명선언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명선언서는 나의 존재 이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매우 실용적인 문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갈 때 항로를 발견하고 항해를 시작하고 또 그 항해를 평가하고 또 잘못되었을 때 수정하고 또 다시 항해를 개시할 때 변하지 않는 틀을 제시해주는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사명선언서입니다. 예시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나의 사명은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음악으로 치유하여 마음에 질병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음악치료사가 되어 회원제 클리닉을 설치하고 2025년까지 성인 30만, 청소년 40만 명을 회원으로 확보할 것이다.
4번 한번 더 볼게요. 나의 사명은 사람들 가슴에 아름다운 마음을 창조하는 것이다.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소설가가 되어 늦어도 2025년까지는 내 생애 대표작을 낼 것이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것들이 첫 번째 존재 이유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직업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기한이 나와 있고요. 네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가 나와 있어요. 여기 구체적인 목표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략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가 사명선언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존재 이유, 존재 이유는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직업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를 써도 됩니다. 세 번째는 언제까지 기한을 정하고 그리고 장기 목표를 쓰는 겁니다. 장기 목표. 이 네 가지가 들어가면 사명선언서가 완성하는데 초안입니다. 초안. 그리고 이 초안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점검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수정해가는 작업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늦어도 한 1년에 한 번.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언제 하냐면 공통적으로 연초 1월 달에는 다 합니다. 1월 달에는 이 작업을 방학 때 보통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메타코칭의 사명선언서는 위에 존재 목적만 썼어요. 존재 이유만. 나의 사명은 한 사람의 가능성을 찾아주고 역량을 극대화하여 꿈과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것이다. 이게 이제 존재 이유고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뺐습니다. 첫 번째만 한번 써봤고요.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씁니다. 자기 이름, 곽태욱의 사명선언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네 가지를 써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나의 사명은 존재 이유를 쓰면 됩니다. 이 존재 이유는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진다면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쓰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이 사명, 이 존재 목적, 존재 이유를 감당하기 위하여 두 번째 직업인데 직업을 쓸 때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큰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직업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꿔라. 그냥 큰 거 생각해라는 거예요. 두 가지나 세 가지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한을 쓰는 겁니다. 기한. 여기서 말하는 기한은 네 번째 쓰게 될 장기 목표를 말해요. 장기 목표는 10년 이상의 10년 후, 20년 후 혹은 30년 후에 내가 이런 걸 이루고 싶어,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것들. 물론 10년 단위, 20년 단위, 30년 단위의 목표가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50년까지 어느 대학을 졸업하고 무슨 어디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하다가 나와서 무슨 연구소를 차리고 무엇을 개발해서 사람들의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네. 이것을 쓰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작업도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목적지를 가진 배만이 항해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스스로 쓰는 스토리입니다. 소감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